요즘 들어 계속 나오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뭐 연금 개혁 없으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갑자기 이제 90년생? 난데? 약간 이런 연금 개혁이 사실 아예 안 들어본 이슈는 아니지만 맞아요. 뭔가 나랑은 좀 그래도 동떨어지고 사실 그 전까지는 노후를 생각해 본 적은 사실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너무 먼 얘기였거든요. 근데 딱 집어가지고 나를 이제 나이로 소환을 하니까 좀 뉴스가 보이더라고요. 또 네. 이제 그 90년대생들이 지금 사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실상 지금 활동하는 인구가 네. 이 국민연금 이슈에 대해서 진짜 나 받을 수 있어? 혹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사실이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이 국민연금 이슈가 더 좀 활활 타오르게 되지 않았나. 국민연금이라는 게 대체 일단 뭔지, 뭐가 문제인지부터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국민연금이라는 건 한국에 있는 아주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입니다.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연금을 내는 기간이 따로 있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 세대 정도 되면 은퇴를 하고 나서 이 연금을 수급하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한 시기에는 누구는 내기만 하고 또 한 시기에는 누구는 받기만 하는 이런 제도라서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연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매번 내지만 사실 우리가 그 건강보험료를 그렇다고 매달 사용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같이 내고 있는 국민들 중에 아픈 사람이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는 거를 보험료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나라도 다 있는 제도예요? 네네. 외국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고요. 이 연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북유럽 이런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몇 퍼센트 내서 얼마를 소득 대체를 하는 거예요? 9%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40%의 소득 대체율.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다 40%를 받는 게 아니에요. 40년 가입 기준 40%네요? 일을 40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여기서도 임금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명목소득세율은 정말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은 뭐가 대충 있는 지금 이제 두 가지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안정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90년대생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이제 질문도 거기서 출발하는 거고 하나는 이 소득 대체율 40%는 사실상 노후를 보장하기에 너무 적고 용돈 연금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주장이 지금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지금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고갈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인구 구조 변화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일하는 젊은 연령은 줄어들고 사실상 일을 은퇴해야 되는 노령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연금 기금이 이렇게 착실히 쌓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하락세에 접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90년대생들이 2050년이 넘어가면 그때 이제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는데 이 상태로 연금 기금이 유지가 되면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42년부터 수지가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유지할 경우에는 네, 이렇게 네. 된다. 그러니까 네. 개혁을 해야 된다. 고갈이 된다고 아예 못 받냐. 저는 이런 이제 공포 마케팅이 맞냐라는 주장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국민연금 제도라는 게 존재하고 또 국가라는 게 존재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 노후 보장을 하겠죠. 근데 대신에 그러면 이거를 지출하는 세대들, 그 지금의 우리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에 보험료로 제공을 하든 세금을 내든 해야 그러면 사실 그때는 지금 수준의 세대 격차가 아니라 엄청난 세대 갈등으로 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하자라는 게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말하는 분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청년 세대가 이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만. 그러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9% 40년 내고 40%를 받아간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혜택처럼 그렇죠.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처음에는 가능했겠죠. 그때는 이제 일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 이제 안정적으로 받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어쨌건 차곡차곡 잘 쌓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하는 건 사실상 예측을 잘 못했던 거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자들 많아지고 그다음에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지금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특히 20, 30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연금이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라는 추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얘기가 안 나오진 않았을 텐데 우리가 막 노동이 불안정해졌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건 원데이 투데이 지금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몇십 년, 그래도 한 1, 20년 된 것 같은데 다른 정부는 진짜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것도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돈 월급에서 더 내는 거니까 이 가입자들의 반발이 컸을 거고 이렇게 내도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떡해 이런 이제 불신 때문에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인도 책임 있게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거죠. 이번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지지율이 높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토론을 못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거죠.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슈 동의하십니까? 내 후보 이제 같이 개혁합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제 안 후보의 말이 또 하나의 좀 촉발 터리거가 원인이 되기도 했구나. 네.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그냥 정리 차원에서 조금만 정리하고 이제 그 공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지금 진짜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제도다. 그리고 우리 노후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그리고 또 사회 이제 연대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기도 하고 근데 연금이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안 그럴 수도 있다. 지금 고갈되게 생겼다. 적자 시점이 한 20년 정도 남았다. 문재인 정부는 잘 못 풀었다, 이 문제를. 못 풀었죠. 그 전 정부들은 아예 풀려고 또 생각도 안 안 했죠. 했다. 정말 유일하게 했던 게 노무현 정권 때. 아. 뭐 사실 욕도 많이 먹었어요.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고 보험료를 조정해서 약간 개혁을 시도했죠. 그러면 공약을 보겠습니다. 네네. 결국 토론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다들 한 뭔가- 장짜리를 네, 냈어요. 그러면 지금 운을 띄운 안철수 후보부터 네네네. 볼게요. 공보물도 잠깐 봐볼까요? 여기 이제 복지 대통령의 국민연금 일원화, 국정고정연금 구조개혁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좀 크게 내 후보의 공약을 세 가지 분야로 좀 나누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장성이냐 혹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냐 두 가지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대응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저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최고 보험료율을 제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내가 좀 돈이 없고 그래갖고 국민연금 많이 못 냈어도 또 최저 소득 대체율 보장해줄게. 그리고 많이 내도 정말 막 엄청 끝까지 올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이제 정치를 통해서도 풀겠지만 전국민 토론회를 90일간 개최해서 의견을 모으겠다. 그리고 이후에 연금을 좀 통합해서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겠다. 연금을 통합한다는 게 뭐랑 뭐를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해요? 사실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월급이 되게 낮고 대신 보험료율이 엄청 높은 것이고 노후 보장을 더 세게 받기 위해서 지금 저임금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윤석열 후보 거를 보면 뭐 이미 직영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서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거의 대부분 연금 개혁을 하자라는 후보들은 이 입장을 취하기는 해요. 공무원 연금 적자가 엄청나고 있고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 다음 심상정 후보로 그럼 가볼까요? 심상정 후보는 자기 그 연금 그 개혁 정책 안에 1번으로 아주 심플하게 이유도 달지 않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 이렇게 달아놨어요. 바로 그 지속 가능성. 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갈 시점을 앞두고 있으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 이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장성도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불안정 취업자나 불안정 취업자 가입자의 가입 기간 확대, 뭐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해서 부족한 노후 소득 보장을 보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크레딧이나 군복무 크레딧 이런 것처럼 특정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을 지출하지 못할 때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확대하도록 하겠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초연금이라고 박근혜 정권 때 들어온 이제 연금이 또 따로 있죠. 이 기초연금이 지금은 30만 원인데 40만 원까지 인상을 해가지고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설립하겠다,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요. 사실상 시도했지만 이게 한계가 분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으로 사실 저는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사실 가입자 단체들이 주로 논쟁을 했거든요. 이제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가입자라고 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사회에는 양대노총이라는 커다란 노조가 있잖아요. 어쨌건 우리가 노동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두 노조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연금과 관련돼서 뭐 전문가들이 주로 이 안에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의를 하는데 사실상 주로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는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인상할 거냐만 얘기를 해왔어요.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성은 고민을 하지 안 않고 했죠. 보장성만 계속 네, 보장해달라. 보장성 강화만. 수십 년 뒤의 일을 예측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연금이 잘 쌓이고 심지어 수익이 나고 있으니 이것을 잘 활용해서 현재의 노인들에게 보장성을 강화하자라는 아니 근데 입장이죠. 혜미님은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황스럽죠. 네. 과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출생률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1명이 안 되는 막 그 수준이잖아요. 평균 출생률이. 근데 이거를 정말 3인, 4인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나라가 과연 있었나? 그 주장이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 오히려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전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민들이 노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진정성이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보험료를 뭐 한 2% 올리고 소득세를 10% 이렇게 올리는 안의 경우에는 고갈되는 아까 그 곡선 어디 갔어요? 이 곡선을 더 이제 치솟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떨어지는 게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준비 없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더 커지겠네. 아,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랑 공약집을 너무 늦게 내셔가지고 이제야 드디어 보게 그러니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네. 노동 공약이나 이런 연금 개혁 공약 이런 거 사실 아예 내지를 않으셔가지고 입장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공약집에 보니까 이 한 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는 해놨고요. MZ세대에게 연금 부담이 과중되지 않게끔 공평하게 좀 수급과 부담 구조를 균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내세우고 있고 국민연금 의무화라든지 또 월급을 못 받아도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써놔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후보의 특징인 게 음. 뭐라고 써놓긴 했는데 너무 짧게 써놓거나 네, 해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막 해석을 네. 해주고 추측을 해야 되는 후보의 입으로 국민연금 개혁 얘기가 별로 나온 적이 없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어떠한 의미를 명확히 갖고 있는지는 제 수준에서 해석하기 되게 어려웠고 근데 어쨌건 좋은 걸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담아놓은 것 같긴 한데 연금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 소득을 보장하겠다. 보장해보겠다. 재정을 안정시켜보겠다. 약간 이런 말만 있고 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어떻게. 건지는 사실 말을 안 했네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더 추상적입니다. 아. 세 줄 요약된 공약이었습니다. 일단 뭔가를 소통기구를 만들겠다고는 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5차 재정 계산과 연계해 마련하겠다라는 네. 거는 뭐 이게 당연한 소리입니다. 뭐예요? 5년마다 한 번씩 국민연금 재정이 괜찮은가라고 정부가 이제 이것을 계산해서 내놓아요. 원래 이제 2023년, 24년 사이에 나와야 되는데 고갈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서 사실 일찍 시작했어요. 요번에. 그래서 이제 2023년쯤 이제 5차 개정 계산안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거를 연계해서 연금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아니, 설마 그런 생각일 거라는 건 생각 못 하고 음. 해석을 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지금 저는 뭐 그렇게 말이었고. 봅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소득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삭감액 단계적 축소 이게 무슨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일하는 노인들이 있잖아요. 뭐 얼마 정도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 이제 거기서 받고 있던 연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기에 따라 다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꽤 큰 급여, 큰 돈을 벌어야 또 삭감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벌면 삭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도 있고 혹은 야 그래도 국민연금은 자기가 이전에 기여했던 만큼 받는 건데 이거를 왜 삭감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연금 개혁 얘기를 하신 분이 또 있을까요? 저는 크게 못 봤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후보가 기본소득을 아무래도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내용보다 기본소득으로 모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정도의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심상정 후보가 한번 이렇게 두문불출하셨다가 다시 나타나서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연금 개혁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봤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로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인상해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노후에 좀 안정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한 국민연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을 맞춰왔고 그게 이제 가입자들과 함께 있는 노동조합의 주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속 가능성을 의제로 가지고 나와서 국민연금 개혁을 말하는 것은 금기 깨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좀 놀라실 수도 있지만 사회적 대화기구만 만들겠다.
혹은 전국민 토론회만 개최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좀 더 텅 빈 기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든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든 집권 여당이든 또 국회든 이런 것들을 좀 책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사실 스웨덴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해외 사례를 별로 얘기 못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가 이 개혁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예요. 근데 이 국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이제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이 이 부분을 이제 가장 강조를 했고,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개혁의 선봉장이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필두로 이제 집권당인 사회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같이 이제 의회를 구성하고 있던 기독자유당이라든지 뭐 좌파당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정당들과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개혁을 성공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후보 중에 워스트는 누구예요? 이야기는 꺼냈지만 해결을 못한 민주당 정부의 후보, 민주당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이 세 줄 요약의 공약이 과연 이전 정권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반성이 담겨 있는가에 대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전 좀 이재명 후보가 또 기대가 있었던 만큼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럼 탑은? 안철수 후보한테 고마움을 표하곤 싶긴 하지만 어쨌든 공약으로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좀 명확하게 어떻게 진단뿐만 아니라 진단을 보고 해결할 방법까지 좀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충분히 본인도 이거 욕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진보의 금기 깨기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이 공약을 제출하면서 시민들에게 국민연금 개혁이 진짜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베스트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나라도 다 겪었을 일들이에요, 그죠? 개혁을 많이 해 나가고 있고 성공한 국가들도 실제로 있어요. 일본도 이제 자동 조절 장치 같은 것들을 두는 거예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이제 계속 이제 이 인구 추이에 따라서 자동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제도 안에 설계를 해놓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장치를 둔 거예요? 네네네. 소득 대체율도 조정하고 인구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보험료율도 그렇게 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보장성 강화에서도 이런 어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보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방법이군요. 그쵸. 중요한 방법.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쌓아놓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1,000조라는 많은 돈 가운데 400조 정도가 기금 수익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큰 수익률이 쌓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재정 안정을 효과를 줄 수 있는 수익금은 이 중에 일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면 노령 인구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이 수익이 계속 나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다. 보고서를 보면 해외의 경우,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연금의 보험료율이 18%예요. 평균 18%. 근데 한국은 9%인 거죠. 그래서 보험료율은 사실상 뭐 2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들 많이 내네? 노후 준비를 많이 열심히들 하시네요. 혜미님은 보험료율이 몇 % 정도까지는 좀 인상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혜미님의 개인적인 약간 의견. 저는 적어도 2자릿수로 진입하는 길목만 좀 뚫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소득대체율은 좀 냅두고 실질 소득대체율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갔으면 좋겠고, 보험료율을 이제 한 자릿수에서 2자릿수로라도 좀 진입하는 길목을 만들자. 그 포인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 개혁이 진보적 의제인지 보수적 의제인지 살짝 헷갈리긴 해요. 진보자, 보수냐, 이건 보편적 의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누구나 노인이 되잖아요. 진보적인 사람만 노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수적인 사람만 노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뭐 스웨덴 사례도 얘기했던 것처럼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도 더더욱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개혁에 성공을 했고요. 이게 표를 받기가 힘든 주제니까 계속 회피해왔던 맞아요. 이슈라는 게 좀 안타깝네요. 혜미님은 어떤 이유로 좀 이런 이야기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이제 저는 사회복지사로 사실 일을 하고 있고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당사자들의 얼굴이 주로 이제 빈곤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냥 빈곤한 것뿐만 아니거든요. 노인들의 현실이 사실 고독사도 진짜 많아지고요. 일하는 노인들도 많아지면서 노인 산재율이 사실상 정말 최고인 나라예요. 사실 뭐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죠.
저도 그런 노인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지금 우리 세대 청년들이 너무나 불안정한 사회에서 뭐 능력주의나 뭐 세대 갈등이나 뭐 격차나 이런 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지금의 노인 빈곤율보다 우리 때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사실 하고, 바로 전편에서 기후 얘기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기후 위기를 다루는 정치권 정부의 태도와 지금 국민연금 개혁을 다루는 정치권의 태도 되게 닮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 시기도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기후 위기도 2050년을 바라보면서 사실 계속 보고서도 나오고, 또 2030년을 그 중간 과정으로 보고 보고서가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050년대에 고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2030년, 40년대부터 이제 그 꺾이는 순간이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계획할 지금 2022년도에 뽑히는 대통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금 쓰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 그 증세 얘기 해본 적 있나? 그런 거 못할 거면서 소득 대체율만 인상해야 된다. 그렇게 당위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오히려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에 90년대생들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로 얘기를 해야지, 야 얘네 못 받는데 라고 해서 국민연금 무용지물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거나 모두가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세상에서 적어도 이제 노후에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작동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로 연대를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상시적으로 감염병이랑 같이 살아야 될 거다.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다 코로나 걸려볼 수 있고 누구나 중환자가 될 수 있어. 지금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셋 다 코로나 걸려본 사람이네요. 아, 그러네요. 델타, 오미크론.